시아버님의 손이 내 뺨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내가 반항할 때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손이 내 얼굴에 닿기 전 내 손가락이 그의 손목을 허공에서 붙잡았다. 이제 그만하세요. 내 속삭임에 방 안의 공기가 떨렸다. 이제부터 당신들의 인생은 더 이상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휘둥그레진 눈앞에서 나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하얀 봉투를 꺼내들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친구, 이야기 쉼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도시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시는 일마다 행운이 깃들고 재물이 넘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바라시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지난 5년간 매일 반복된 의식의 시작이었다. 수진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눈을 비볐다. 옆에는 남편 지훈이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을 삶의 무게와는 상관없이 그의 숨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짐과 나의 짐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첫걸음은 부엌으로 향했다. 이른 새벽, 이 거대한 집의 정적은 늘 차갑게 느껴졌다. 넓은 정원과 고풍스러운 가구로 꾸며진 지훈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웅장한 집. 하지만 내게는 씁쓸한 기억들만 소장한 박물관과 같았다. 나는 커피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시아버지이신 박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진한 드립 커피. 농도가 정확해야 했다. 너무 진하지도 너무 묽지도 않게. 5년 동안 그 완벽한 지점을 찾으려 애썼지만 불평할 틈은 언제나 존재했다. 커피 향이 공기 중에 퍼지기 시작할 때쯤 발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인 최 여사님이 완벽한 모습으로 내려오셨다. 집에만 계실 거면서도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지셨다. 그 날카로운 눈은 곧장 방안을 훑으며 뭔가 잘못된 것을 찾아 헤맸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나는 아직 잠긴 목소리에 친절함을 담아 인사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식탁의 상석에 앉았다. 오늘 아침은 뭐냐? 맨날 먹는 것 좀 그만하고 특별히 소고기 뭇국이랑 계란말이 준비했어요, 어머니. 나는 접시를 놓으며 대답했다. 맛은 이따 봐야 알지. 곧이어 지훈이 나타나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내게 다가왔다. 좋은 아침, 수진. 내가 도울게.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평소처럼 최 여사님이 그를 불렀다. 지훈아, 이리 와 앉아라. 어제 그 차 문제 좀 물어보자. 지훈은 내게 미안한 눈빛을 보내고는 어머니의 부름에 따랐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 가슴은 항상 조금씩 조여왔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고 다정한 남자였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실수하기를 두려워하는 어린아이 같았다. 박 회장님은 아침 신문을 손에 들고 나타나셨다. 그는 자리에 앉아 내가 내민 커피를 받고 잠시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이게 커피냐, 숭늉이냐? 맛이 이상하구나. 죄송해요. 아버님, 평소처럼 끓였는데. 나는 억눌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됐다. 내일은 신경 좀 써라. 아침 식사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한 침묵 속에서 진행됐다. 나는 부엌 근처에 서서 식사를 했다. 이 집 식탁에서 나를 결코 가족의 일원으로 느끼지 못하게 만든 불문율과 같은 전통이었다. 나는 공급자이자 하녀이며 버팀목이었다. 다국적 컨설팅 회사의 시니어 매니저인 내 월급이 이 모든 것을 지불했다. 이 거대한 집의 전기세, 수도세, 수영장 유지비, 호화로운 월간 식료품비,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두 시동생의 생활비, 심지어 시부모님의 용돈까지도. 그들이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식탁을 치웠다. 지훈이 더러운 접시를 나르는 것을 도왔다. 아까는 미안했어, 수진. 요즘 두 분 다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래. 그가 속삭였다. 무슨 스트레스, 지훈 씨? 다음 달에 어느 사교 모임에 나갈지 고민하는 스트레스?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내 목소리는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날카로웠다. 지우는 한숨을 쉬었다.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시잖아. 아버지 사업이 부도났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셨어. 우리가 도와야 해. 돕는 것과 이용당하는 건 달라. 지훈 씨. 나는 부엌으로 들어가기 전 나지막이 말했다. 오전 8시 나는 출근 준비를 마쳤다. 오피스룩, 하이힐, 간단한 화장. 거울 앞에서 나는 지친 눈을 가졌지만 어깨는 꼿꼿한 한 여자를 보았다. 강한 수진, 흔들리지 않는 수진. 그것이 내가 매일 쓰는 가면이었다. 밖에서는 최 여사님이 이웃과 다음 달 제주도 여행 계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물론 그 비용은 내게서 나올 터였다. 나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던 지훈의 뺨에 입을 맞췄다.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 여보. 오늘 밤엔 우리 꼭 얘기 좀 하자. 그의 눈은 여러 번 말했지만 좀처럼 실현되지 않았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차에 올라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서야 비로소 나는 긴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하녀 며느리 수진이 아니었다. 나는 존경받는 전문가 수진이었다. 하지만 내 어깨 위의 짐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내 결혼 생활이라는 그림은 겉보기에는 아름다웠다. 웅장한 집, 좋은 차, 완벽해 보이는 가족. 하지만 그 그림의 물감은 벗겨지기 시작했고 약하고 썩어가는 캔버스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묻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이 가짜 그림 속에서 살아야 할까? 내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언젠가 지훈이 모든 것이 완전히 찢어지기 전에 그 캔버스를 함께 고칠 용기를 내주는 것이었다. 그날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생신이었다. 평소처럼 나는 출근 전 방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책상 비밀 서랍에 있는 작은 보석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진주 목걸이와 소박한 매화 문양이 새겨진 금반지가 들어 있었다. 그 반지는 어머니가 가진 유일한 귀중품이었다. 어머니는 손이 쭈글쭈글해졌을 때도 늘 그 반지를 끼고 계셨다. 그 반지는 어디에 심겨도 강하고 향기로운 매화처럼 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고 하셨다. 나는 그것을 쓰다듬으며 힘을 얻는 듯했다. 엄마, 오늘 나에게 힘을 줘. 나는 조심스럽게 반지를 다시 넣고 서랍을 잠그기 전에 속삭였다. 퇴근 후 작은 가족회의가 있었다. 최 여사님은 다가올 명절 행사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당연히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했다. 나는 속으로 다시 짜야 할 예산을 계산하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내가 같은 서랍에서 나이트 크림을 꺼내려 했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보석함은 있었지만 어머니의 매화 반지가 사라졌다. 패닉에 빠졌다. 나는 서랍 속을 뒤지고 모든 구석을 더듬었으며 심지어 무릎을 꿇고 바닥을 확인했다. 없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곧장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지훈에게 다가갔다. 지훈 씨, 매화 문양 새겨진 엄마 금반지 봤어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 수진. 마지막에 당신이 넣어두는 거 봤는데 그가 내 불안함을 알아채고 말했다. 네, 아침에 봤을 땐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 작은 소동은 테라스에서 장기를 두시던 시부모님의 주의를 끌었다. 그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없어졌다고? 분명히 네가 잘못 둔 거겠지. 수진아, 너는 너무 바쁘잖니. 이것저것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거야. 최 여사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 저는 그 반지를 정말 소중히 다뤘어요. 여기에 보관했고 이 서랍은 항상 잠가뒀어요. 나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반박했다. 박 회장님이 비웃었다. 열쇠를 깜빡하고 안 잠갔을 수도 있지. 아니면 그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시선으로 쳐다보며 말을 멈췄다. 혹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몰래 판 거 아니냐? 괜찮다. 말만 해라. 우리가 이해해 줄 테니.
뺨을 맞는 것보다 더 아팠다. 참고 있던 눈물이 결국 흘러내렸다. 뭐라고요? 아버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건 저희 어머니 유품이에요.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이라고요. 그래, 값을 매길 수 없으니 비싸게 팔렸겠지. 최 여사님이 가슴을 후벼 파는 논리로 받아쳤다. 나는 지훈을 바라보며 눈으로 애원했다. 무슨 말이든 해줘. 내 편을 들어줘. 지훈이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어머니, 아버님,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그 반지를 팔았을 리가 없어요. 지훈아, 넌 너무 믿는다. 요즘 커리어 우먼들이 외모 가꾸고 회사에서 지위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엄마는 안다. 월급은 많다지만 다 어디에 쓰겠니? 최 여사님이 말을 이었다. 그녀의 말은 천천히 퍼지는 독과 같았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건 외모 때문이 아니라 이 가족을 위해서예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라고요. 거봐라, 이제 대들기 시작하는구나. 죄 지은 사람의 특징이지. 박 회장님이 목소리를 높이며 지적했다. 그 말다툼은 내가 화장실로 달려가 흐느껴 우는 것으로 끝났다. 지훈이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미안하다고 애원했지만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그는 그 잔인한 비난을 멈추게 할 수 없었다. 그는 부모님께 단호하게 그만하세요. 수진이는 잘못 없어요. 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결혼 후 처음으로 손님 방에서 잤다. 지훈에게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나 깊은 상처와 배신감 때문이었다. 침대는 차가웠다. 나는 베개를 껴안고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반지가 사라졌다. 반지뿐만 아니라 이 집에서 내가 가졌던 마지막 안정감도 함께 사라졌다. 나는 내 집이어야 할 곳에서 의심받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누가 감히 그것을 가져갔을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 사건 이후 며칠은 매우 암울했다. 나는 로봇 같았다. 일어나고, 일하고,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고, 잠들었다. 지훈과의 대화는 차가웠고, 시부모님과는 더 차가웠다. 그들은 정직과 감사함에 대해 미묘한 비아냥을 계속 던졌다. 어느 수요일 오후 큰 프로젝트가 끝나 상사가 특별히 배려해 주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대문을 열었을 때 박 회장님의 차가 보이지 않았다. 보통 이 시간에는 외출하지 않으셨다. 집은 조용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바로 방으로 올라가려던 순간 시부모님 방문 틈으로 들려오는 속삭임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심각하고 약간 억눌려 있었다. 하지만 걔가 알면 어떡해요? 최 여사님의 목소리였다. 모를 거야. 그리고 이건 다 우리 잘 되자고 하는 일이야. 수진이 월급만으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엔 부족해. 박 회장님이 받아쳤다. 마치 논쟁하는 듯 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내 발은 차가운 바닥에 붙어버렸다. 엿들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내 본능은 강하게 외치고 있었다. 이건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 반지는 오늘 오후에 전당포에 맡기고 왔다. 값이 꽤 나가더군. 내 친구가 추천한 주식에 투자할 초기 자금으로 쓸 수 있겠어. 1년이면 몇 배로 불어날 거야. 박 회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세상이 멈췄다. 숨이 막혔다. 전당포, 어머니의 반지. 그들이 가져간 것이었다. 단지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내 소중한 추억을 강탈하고 사업 자금을 위해 쉽게 저당 잡힌 것이었다. 잘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수진이가 또 물어보면 예전에 일했던 가사도우미들한테 다 물어봤다고 해요. 그중 하나가 훔쳐간 거라고. 걔는 분명히 믿을 거예요. 착하잔수. 최 여사님이 너무나 차갑고 계산적인 어조로 말했다. 소름이 돋았다. 그래, 걔는 너무 착해. 너무 다루기 쉽지. 하는 일이라곤 돈 벌어오고 말 잘 듣는 것뿐이니까. 지훈이도 우리한테는 꼼짝 못하고
모든 게 완벽해. 그들은 작게 웃었다. 나의 어리석음을 그들이 약점이라고 여겼던 나의 선함을 비웃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 불타오르는 실망, 그리고 쓰라린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지금까지 나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가족이 아니었다. 나는 자금원이었다.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강탈당하고도 화장실에서 울기만 할 수 있는 순종적인 걸어 다니는 ATM 기계였다. 떨리는 다리로 나는 소리 없이 집 밖으로 나왔다. 앞들 벤치에 앉아 신선한 공기를 마셨지만 속의 메스꺼움은 가시지 않았다. 이 배신은 그들의 모든 불평과 비아냥보다 더 잔인했다. 바로 그때 결심이 섰다. 모든 고통과 의심을 대체하는 단단하고 강철 같은 결심. 나는 착하게 대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에 지쳤다.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매화처럼 강하고 향기롭게 살아라. 매화는 향기롭지만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단단하게 박혀 있다. 이제 내 뿌리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게임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다. 내가 계속 침묵하고 일하고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크게 착각했다. 순종적인 수지는 그날 오후에 죽었다. 다시 일어선 것은 자신과 자존심,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을 지킬 수진이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옅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좋다. 그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응해주겠다. 하지만 이 전쟁은 고함이나 눈물로 치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은 지성, 침착함, 그리고 완벽한 계획으로 치러질 것이다. 그들은 그것이 다가오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나의 첫걸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집으로 돌아가 평소보다 더 달콤하게 미소 짓는 것이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쓰라린 진실을 발견한 후 며칠 동안 나는 내 인생 최고의 연기를 하는 배우 같았다. 매일 아침 내 미소는 더 달콤했고 인사는 더 다정했다. 심지어 아침 식사에 대해 늘 비판하는 최 여사님을 위해서도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농도로 커피를 끓여드렸다. 그녀가 여전히 투덜거릴 때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해요, 어머님. 내일은 더 잘할게요라고 완벽하게 순종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식탁에서 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다. 옆집 새로 이사 온 김 사모 봤니? 유럽 여행 다녀왔다더라. 할인 투어로 갔다면서. 최 여사님이 어느 아침 불평했다. 와, 정말 비쌌겠네요, 어머님. 나는 동정심 가득한 얼굴로 맞장구 쳤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원하시면 아마 다음 학기쯤에 계획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산을 다시 검토해 볼게요. 최 여사님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이니, 수진아. 네가 알아봐 주겠니? 물론이죠, 어머님. 아버님과 어머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노력해야죠. 내 말은 꿀과 같았고 그들은 기쁘게 그 말을 받아들였다. 지우는 내 태도 변화를 의아하게 지켜보았다. 방에 단둘이 있을 때 그가 물었다. 수진, 괜찮아? 반지 사건 이후로 걱정돼. 나는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다. 깨달았어요, 지훈 씨.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당신 부모님이잖아요. 아마도 제가 두 분이 역경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 중이라는 걸 더 이해해야 했나 봐요. 내 말은 너무나 진심으로 들렸다. 지훈이 나를 꼭 껴안을 정도였다. 고마워, 수진. 언젠가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 날이 올 거라고 약속할게. 나도 사업 기회를 알아보고 있어. 그가 속삭였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지만 동시에 슬펐다. 지훈의 약속은 항상 곁에 있지만 결코 잡을 수 없는 그림자와 같았다. 지금은 나 자신의 계획에 집중해야 했다. 그 순종적인 미소 뒤에서 내 마음은 차갑고 계산적으로 움직였다. 근무 시간,
견고한 사무실 책상 뒤에서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째, 나는 예전에 어머니의 유산을 처리해 주셨던 가족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나는 감정 없이 마치 재무보고서를 보고하듯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니까 남편과 재산 분할 계약을 맺고 싶으시고 현재 자산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시군요. 변호사님이 물었다. 정확합니다. 모든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허락 없이 저당 잡힌 것으로 추정되는 가족의 귀중품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반지와 관련된 모든 설명과 어머니가 그것을 착용하고 계셨던 오래된 사진을 건넸다. 변호사님은 이해심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당 잡힌 물건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추적이 가능하고 그것이 당신 모르게 저당 잡힌 당신의 소유물임이 증명된다면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은행이었다. 나는 개인 예금, 투자, 비상금을 모두 내 이름으로 된 다른 은행의 세 계좌로 옮겼다. 이 과정은 경보를 울리지 않도록 눈에 띄지 않는 금액으로 천천히 진행했다. 나는 또한 은행에서 보안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부모님이 사용하시던 모든 추가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 매일 오후 퇴근길에 나는 여전히 작은 선물을 사갔다. 최 여사님이 좋아하는 케이크나 박 회장님을 위한 부동산 잡지 같은 것들. 어머님, 빵집에서 할인하길래 사왔어요. 바로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작은 선물들은 내가 다시 순종적이고 다루기 쉬운 수진으로 돌아왔다고 그들을 더욱 믿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을 더욱 자유롭게 드러냈다. 수진아, 다음 달에 조카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가 체면에 맞게 축의금을 내야지. 창피당하면 안 되잖니. 최 여사님이 어느 날 밤 요청했다. 물론이죠, 어머님. 보통 얼마나 하시나요? 나는 마치 중요한 쇼핑 목록인 것처럼 휴대폰에 메모하며 물었다. 최소 500만 원은 해야지. 우리는 큰 집이니까 보기 좋아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따로 빼놓을게요. 내 방에서 그 메모는 쇼핑 목록이 아니라 그들의 만행 목록이었다. 모든 요구, 모든 불평, 내 힘과 주머니를 고갈시키는 그들의 모든 계획. 나는 날짜, 금액, 그리고 그들이 된 이유를 깔끔하게 기록했다. 이것은 나중에 내 입지를 강화해줄 증거 모음이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후 나는 방 발코니에 섰다. 밤 공기가 내 피부에 닿았다. 나는 어두운 하늘의 별들을 보았다. 어머니가 생각났다. 엄마, 나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엄마처럼 향기로운 매화는 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뿌리처럼 강해질 거야. 엄마가 내게 남겨주신 모든 것을 지킬 거야. 죄책감이 슬며시 스며들었다. 내가 교활해지고 있는 걸까? 하지만 그때 문 뒤에서 들려오던 그들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그들이 얼마나 쉽게 어머니의 반지를 저당 잡혔는지 기억했다. 이것은 교활함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기 방어였다. 이것은 내 인생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준비 단계는 거의 끝났다. 변호사는 서류 초안을 보냈다. 저당 잡힌 반지에 대한 데이터는 추적 중이었다. 계좌는 안전했다. 때가 되면 나는 그들의 인생에 가장 큰 충격을 선사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인내하고 계속 미소 지으며 이상적인 며느리 역할을 계속해야 했다. 때가 올 때까지 나는 방으로 돌아와 평온하게 잠든 지훈을 바라보았다. 슬펐다. 내 거대한 계획 속에서 그 역시 상처받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이 나중에 그가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할 것이다. 아니면 평소처럼 그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한 달이 지났고 나는 매우 인내심 있는 관객이자 매우 훌륭한 청취자가 되었다. 주말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일 때 나는 가장자리에 앉아 주의 깊게 들었다. 요즘 주식시장이 좋다는데 추가 자금이 필요해. 박 회장님이 어느 오후에 말했다.
그의 눈이 힐끗 나를 쳐다봤다. 아, 안타깝네요.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분명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가짜 열정으로 맞장구 쳤다. 필요하시면 제가 사업용 저금리 대출 정보를 찾아봐 드릴 수도 있어요. 그들은 내가 자신들의 편이라고 더욱 확신했다. 심지어 최 여사님은 가사도우미가 손이 느리다는 등 더 사소한 것들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수진아, 네가 새 가사도우미 좀 구해봐라. 젊고 힘센 사람으로 내가 처음부터 가르치게. 네, 어머님. 다음 주에 알아볼게요. 나는 대답했다. 머지않아 그들이 가사도우미로 지원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정점은 월말에 찾아왔다. 월급날 일주일 전 그들은 가족회의를 열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는 일부러 조금 늦게 귀가했고 밖에서 그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엿듣지 않았다. 나는 이미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 날 내가 작은 정원을 가꾸고 있을 때 최 여사님이 나를 찾아왔다. 수진아,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도 알다시피 지훈이 동생들이 졸업 연구 때문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단다. 그리고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우리 월 생활비도 좀 올려야 할 것 같고, 또 내가 중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새로운 개 모임에 들어가고 싶은데, 초기 가입비가 꽤 되지만 나중에 타는 몫은 크거든. 그녀가 언급한 액수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숨이 턱 막히게 했다. 그 금액은 내 월급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들이 나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내가 직접 심은 작은 화분의 매화나무를 바라봤다. 꽃이 활짝 피어 향기로웠다. 나는 숨을 들이쉬고 그녀를 바라봤다. 내 얼굴은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다. 큰 금액이네요, 어머님.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에서 희망을 보았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제가 노력해 볼게요. 월급날까지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최 여사님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녀는 심지어 내 어깨를 만졌다. 매우 보기 드문 부드러움이었다. 네가 착한 아이인 줄 엄마는 알고 있었다. 지훈이는 너 같은 아내를 둬서 행운아야. 그녀가 떠나자 내 미소도 사라졌다. 이제 충분했다. 이것은 그들의 끝없는 탐욕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목을 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밧줄을 주었다. 그날이 오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마무리했다. 내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산은 나의 개인 소유임을 명확히 하는 재산 분할. 계약서가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변호사가 추적에 성공한 어머니 소유의 특정 사양을 가진 반지가 박 회장님에 의해 저당 잡혔다는 전당포의 공식 확인서. 또한 깔끔한 파란색 파일에 담겨 있었다. 심지어 나는 그들이 나중에 이사할 장소로 작고 소박한 아파트 한 채를 임대해 두었다. 나는 그들이 정말로 길거리에서 잠들기를 원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소박한 삶을 경험하기를 바랐다. 나는 또한 가족 재무 담당자로서의 사임서를 준비했다. 공식적이고 냉정한 어조로 작성되었다. 지난 1년간의 모든 지출 내역과 함께 내가 이전에 기록해둔 그들의 요구사항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월급날 전날 밤 지우는 불안해 보였다. 수진, 내일 정말 그만큼의 돈을 줄 거야? 너무 많은데 당신 쓸 돈이 부족할 거야. 나는 그를 바라봤다. 내 마음속에 작은 희망이 싹됐다. 어쩌면 그가 마침내 내 편을 들어줄지도 모른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훈 씨, 말해주세요. 어머니께서 이미 요구하셨으니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아래를 내려다봤다. 제가 금액을 좀 줄여달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그것은 변호가 아니라 협상이었다.
내 마지막 희망이 꺼졌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 씨.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지고 모든 게 변할 거예요.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불을 끄기 전에 작은 미소만 지어 보였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 벌어질 장면을 상상하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두려웠고 불안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뒤에는 거대한 안도감이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숨을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숨을 내쉴 수 있게 된 것처럼. 내일이면 가면이 벗겨질 것이다. 내일이면 진짜 수진이 나타날 것이다. 그날이 왔다. 금요일, 월급날, 집안 분위기가 달랐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지만 오늘 최 여사님은 유난히 단정해 보였다. 박 회장님은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바쁘게 확인하고 있었다. 아마도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정보일 것이다. 그들은 눈앞에 먹잇감을 본 사냥꾼 같았다. 나는 평소처럼 오피스룩을 입었지만 전쟁터로 나가는 장군의 마음가짐이었다. 아직 사무실에 있을 때 휴대폰으로 월급 이체를 받았다. 금액은 평소처럼 꽤 컸지만 이번에는 단 1원도 그들을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에서 그들의 열광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이미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지우는 긴장된 얼굴로 그들 옆에 있었다. 어머, 이제 왔니? 엄마가 계속 기다렸잖니. 최 여사님이 거의 다정한 어조로 말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마무리해야 할 일이 좀 있었어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서류 가방을 의자에 놓고 표정 변화 없이 가방 안에서 얇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봉투는 내가 보통 건네던 두툼한 봉투와는 달랐다. 나는 그것을 그들 앞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요, 어머님, 아버님, 이번 달 생활비예요. 최 여사님은 활짝 웃으며 재빨리 봉투를 집었다. 그녀는 봉투 끝을 찢고 내용물을 꺼냈다. 몇 장의 지폐와 편지 한 장. 그녀의 눈이 빠르게 돈을 세었다. 얼굴의 미소는 사라지고 혼란과 타오르기 시작하는 분노로 붉게 변했다. 이게 뭐냐? 평소 주던 것의 4분의 1도 안 되잖아. 이걸로는 하루 장 보는 것도 부족해. 그녀가 돈을 흔들며 소리쳤다. 박 회장님은 즉시 일어나 아내의 손에서 봉투를 빼앗았다. 그는 내용물을 보고 얼굴이 어두워졌다. 수진아, 이게 무슨 뜻이냐? 장난하는 거 아니지. 지우는 당황해 보였다. 수진,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가 중재하려 애쓰며 물었다. 나는 몸 양옆에 손을 둔 채 꼿꼿이 서 있었다. 내 목소리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발표할 때처럼 평탄하고 차분했다. 착오 없어요, 지훈 씨. 그게 세 분께 합당한 금액이에요. 합당하다고? 최 여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네가 뭔데 우리에게 합당한 걸 결정해? 너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야. 내 의무는 시부모를 공경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라고. 이제 몇 달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 모든 씁쓸함, 모든 고통을 나는 날카롭고 차가운 단어들로 깔끔하게 정리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뜨거워졌지만 내 아우라는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의무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의무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며느리의 의무는 돕는 것이지 착취당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의무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지 서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널 이용했다는 증거라도 있느냐? 박 회장님이 호통쳤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서류 가방에서 파란색 파일을 꺼내며 말했다. 나는 변호사와 전당포의 보고서 사본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유품인 매화 문양이 새겨진 금반지는 지난달 22일 아버님께서 박 회장님 명의로 저당 잡히셨습니다. 값이 꽤 괜찮았다고 하셨죠. 사업 자금으로 쓰신다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다. 분노에서 창백함으로 그들은 경악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지훈이 서류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버지,
이게 사실이에요? 박 회장님은 변명을 찾으려 애썼다. 그것도 다 가족을 위한 일이었다. 투자라고. 넌 가족을 위한 일을 이해 못해. 가족을 위한 일이요? 나는 말을 잘랐다. 내 목소리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통제되어 있었다. 어떤 가족을 위한 일이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서 받은 제 유일하고 소중한 추억을 그렇게 쉽게 빼앗고, 심지어 제가 팔았다고 감히 비난하는 그런 가족이요? 할 말을 잃은 최 여사님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려 했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우리가 이 집을 주고 우리 아들 아내라는 신분을 준 걸 생각해야지. 어머님, 그만하세요. 나는 다시 말을 잘라 그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 집은 지훈 씨 부모님의 유산이지 제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제 신분이요? 언제부터 ATM 기계이자 도둑 용의자라는 신분이 영광이 되었죠? 나는 긴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마지막 일격을 가할 시간이었다. 그러니 그 얇은 봉투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오늘부터 당신들은 제 월급 한 푼 없는 공식적인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현실 말입니다. 그 말은 무겁고 날카롭게 허공에 매달렸다. 웅장했던 거실은 갑자기 법정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침묵하기만 했던 나, 수지는 마침내 모든 혐의를 낭독하는 검사가 되었다. 그들은 거기에 서서 말을 더듬었다. 그동안 편안하고 호화로웠던 그들의 세계는 얇은 봉투 하나와 반박할 수 없는 진실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거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제 월급 한 푼 없는 공식적인 빈털터리라는 말이 날카롭고 확신에 찬 채 여전히 공중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창백했던 최 여사님의 얼굴은 수치심, 충격,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의 눈은 그동안 나를 모욕할 때만 보았던 불꽃으로 타올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오랫동안 권력을 누려온 습관을 반영하는 빠른 움직임으로 그녀의 손이 높이 들리고 손가락이 모였다. 내 뺨에 내려앉을 준비를 마쳤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그녀의 요구를 거절한 순간부터 그녀가 상상해왔을 움직임일 것이다. 불효한 며느리를 위한 마지막 징벌. 지훈이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 안 돼요. 하지만 그의 몸은 소파에 박힌 듯했다. 박 회장님은 내가 보여준 반지 전당포 증거에 여전히 충격을 받아 입만 벌리고 있었다. 나 자신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5년 전, 아니 5개월 전만 해도 나는 아마 눈을 감고 평화를 위한 대가로 그 뺨을 맞았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다. 그 손이 빠르게 내려올 때 내 본능과 결심은 더 빨리 반응했다. 내 손이 앞으로 뻗어나갔다. 거칠게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호하게 최 여사님의 손목을 허공에서 그녀의 손바닥이 내 피부에 닿기 몇 센티미터 전에 붙잡기 위해서였다. 내 소나기는 그동안 억눌려왔던 새로운 확신으로 가득 차 강했다. 내 손바닥 안에서 그녀의 피부는 차갑고 주름져 있었다. 그녀는 놀랐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이것은 우리의 관계 역사상 처음으로 내가 물리적으로 그녀의 권력을 멈춘 순간이었다. 이거 놔. 그녀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손을 빼려 했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아프게 꽉 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만큼 충분히 강하게 쥐었다. 싫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긴장된 침묵 속에서 선명하게 들렸다. 다시는 어머님께서 저를 때리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모든 것이 그 장면에서 멈췄다. 지우는 충격과 깊은 죄책감이 뒤섞인 얼굴로 침묵했다. 박 회장님은 아내가 물리적으로 제압당하는 것을 보고 오만함이 무너져 할 말을 잃었다. 최 여사님은 피로감보다는 굴욕감에 숨을 헐떡였다. 나는 천천히 소나기를 풀었고 그녀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즉시 손을 뺐다.
너 미쳤구나, 수진아. 마침내 박 회장님이 목소리를 찾았지만 그것은 힘을 잃은 신음일 뿐이었다. 나는 더 꼿꼿이 서서 그들을 한 명씩 바라보았다. 미친 건 선함을 약점으로 여기고 대가 없이 계속 착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당신들이에요. 내 목소리는 이제 더 크고 분명하게 방을 채웠다.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나는 다시 파란색 파일을 집어들고 다른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이것은 변호사 공증을 받은 재산 분할 계약서, 사본입니다. 제 월급으로 얻은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제 소유입니다. 이 집은 지훈 씨와 아버님 명의이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당신들이 타는 차는 제 명의이고 신용카드는 이미 정지시켰습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던 예금 계좌는 비어 있습니다. 지훈이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다. 수진, 대체 뭘 하는 거야? 왜 이렇게까지 해? 나는 그를 바라봤다. 가슴속 고통이 다시 피어올랐지만 억눌렀다. 내가 하는 건 당신이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이에요. 지훈 씨, 우리를 지키는 일.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 역시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은 잊은 채 그들의 감정을 지키는데 너무 바빴어요. 나는 창백해진 시부모님을 가리켰다. 어머니 반지를 그들이 저당 잡혔어요. 지훈 씨. 그리고 그들은 내가 팔았다고 나를 비난했어요. 이제 나는 모든 말을 박 회장님과 최 여사님에게 향했다. 두 분께 이것이 현실입니다. 당신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째, 제가 이 반지 사건을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다. 아니면 둘째, 이 집에서 나가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이 집은 우리 부모님 집이야. 최 여사님이 소리쳤다. 맞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사세요. 하지만 제가 내주는 전기, 수도, 그리고 음식 없이요. 그리고 어머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이웃들에게 더 많은 가십거리를 만들어줄 형사사건과 함께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제가 당신들을 위해 3개월간 머물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 두었습니다. 당신들이 직업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일 겁니다. 그 후에는 정말로 당신들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들은 침묵했고 경악했다. 나의 상세하고 무자비한 계획은 그들을 숨 막히게 했다. 그들은 통제권을 쥐는 데 익숙했고 이제 그 통제권은 완전히 빼앗겼다. 그리고 당신, 지훈 씨, 나는 말을 이었다. 내 목소리는 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당신은 그들과 함께 여기에 남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시작할지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저에게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가방과 중요한 서류가 담긴 파일을 챙겼다. 내일 아침에 아파트 관리업체 직원이 이사 차량과 함께 당신들을 데리러 올 겁니다. 개인 물품들을 챙기세요. 여기에 있는 가구와 사치품들은 돈이 필요하면 파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건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닙니다. 더 이상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다. 내 발걸음은 확고했다.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등 뒤에서 나는 최 여사님의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더 이상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애처롭게 부르는 지훈의 목소리.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이 장은 끝났다. 나는 방금 어두운 책 한 권을 덮었고 다시는 같은 페이지를 펼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출근하지 않았다. 사무실 근처 호텔에 머물며 스스로에게 숨 쉴 시간을 주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훈에게 멀리서 이사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그의 부모님이 협조하도록 하라고 알렸다. 호텔 창문 너머로 내 생각은 예전의 그 집으로 향했다. 나는 그 안에 혼란을 상상했다. 그동안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사치품들을 이제 선택해야만 했다. 방 2개짜리 소박한 아파트로 가져갈 수 있는 것과 남겨두거나 팔아야 하는 것. 나는 아마 밤새 울어서 여전히 부어있을 최 여사님의 얼굴을 상상했다.
중요한 사람들과의 개모임, 제주도 여행, 그 모든 것이 꿈처럼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그녀를 나는 또한 지훈을 생각했다. 그가 그들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그 고요한 큰 집에 홀로 남을 것인가? 남편을 홀로 남겨두는 고통은 실제했다. 하지만 나를 존중하지 않고 폄하하는 관계에 계속 머무르는 고통이 더 컸다. 때로는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깨끗하게 도려내는 용기가 필요하다. 낮에 나는 아파트 관리업체로부터 그들이 이사를 마쳤다는 보고를 받았다.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최 여사님의 많은 눈물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옷과 개인 물품이 담긴 몇 개의 여행 가방과 상자를 가져갔다. 나머지는 지훈에게 팔아달라고 맡겼다. 나 또한 지훈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길고 후회로 가득 찬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태만함, 용기 없음, 그리고 내가 상처받을 때 침묵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부모님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적응을 돕기 위해 당분간 부모님 집에 머물기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이게 내 태도의 결과라는 걸 알아. 지금 당장 돌아와 달라고 하지 않을게. 하지만 제발 나에게 문을 완전히 닫지는 말아줘.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줘. 나는 그것을 여러 번 읽었다. 눈물이 흘렀다. 아직 사랑이 남아있을까? 그렇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할까? 아직은 아니다. 신뢰는 아름다운 크리스털 접시와 같다. 한번 깨지면 힘들게 다시 붙일 수는 있다. 하지만 그 균열은 항상 보일 것이다.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니면 아마도 우리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접시가 필요할지도 모른다. 며칠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고요하고 너무나 텅 비어 있었다. 최 여사님의 날카로운 목소리, 박 회장님의 투덜거림은 더 이상 없었다. 나는 모든 방을 걸어 다녔다. 평소 최 여사님이 앉던 식탁 의자에 앉아보았다. 그동안 내 본부였던 부엌에 서보았다. 천천히 나는 단지 먼지가 아니라 모든 구석에 붙어 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와 햇빛이 들어오게 했다. 가구를 옮기고 커튼을 바꾸고 거실을 재배치했다. 나는 이 집이 씁쓸한 기억이 아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장소로 완전히 변하기를 원했다. 그 과정 중에 나는 시부모님 방옷장 뒤에 끼어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몇 통의 편지와 오래된 사진 앨범이 있었다. 어린 지훈의 사진, 예전에는 행복해 보였던 시부모님의 결혼 사진이 있었다. 나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파산과 자존감의 상실이 그들을 두려움과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나를 희생시키면서 사치와 타인의 인정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했다. 이 촌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즉시 용서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이해를 주었다. 내가 느꼈던 원망은 천천히 슬픔으로 변했다. 물질과 체면 때문에 한 가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는 슬픔. 그 한가운데 지훈이 갇혀 있었던 것에 대한 슬픔. 나는 반지 사건을 법적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한 그 반지는 내가 다시 찾아왔다. 그것을 손에 쥐니 마치 어머니의 손을 잡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했다. 그 반지는 한 시대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었다. 3개월이 지났고 나는 완전히 달라진 그 집에서 혼자 살았다. 나는 집을 푸른 식물, 책,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음악으로 채웠다. 나는 일에 집중했고 또한 오랫동안 방치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다. 비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 요리하고 그림 수업을 들었다. 시부모님에 대해서는 지훈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최 여사님은 우울증에 걸려 집 밖으로 나가기를 꺼려했다. 박 회장님은
예전에는 창피하게 여겼을 대리운전 기사로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그들을 소박하게 만들었다. 가사 도우미도 호화로운 쇼핑도 없었다. 그들은 밥 한 톨까지 계산해야 했다. 그러나 천천히 변화가 일어났다. 지우는 어느 날 최 여사님이 남편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 맛은 완벽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박 회장님은 불평 없이 그것을 먹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외모를 지키느라 바빠서 오랫동안 하지 못했을 일이었다. 그들은 그동안 탐욕 속에서 서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한 나에게 저지른 희생과 모욕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최 여사님은 지훈을 통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수진이에게 전해줘. 엄마가 미안하다고. 좋은 엄마가 되는 법을 잊고 있었다고. 요구만 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나는 그 말을 눈물과 함께 들었다. 행복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다. 나는 즉시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그 인정을 존중했다. 그것은 첫걸음이었다. 한편 지훈과의 관계는 가느다란 실과 같았다. 우리는 계속 연락했지만 자주 만나지는 않았다. 그는 친구와 함께 운영하는 작은 커피숍, 그의 작은 사업의 진척 상황을 사진으로 보내주었다. 그는 또한 더 단호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지 않았다. 그는 행동을 통해 변화를 보여주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더 야위어 보였지만 그의 눈은 더 맑아졌다. 돌아와 달라고 설득하러 온 거 아니야, 수진. 그가 말했다. 이걸 돌려주러 왔어. 그는 상자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가 있었다. 이건 내 사업에서 나온 첫 수익으로 산 거야. 부모님 돈도 당신 월급도 아니야. 순전히 내 노력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상징으로. 나는 그것을 받았다. 감동했다. 지훈 씨, 잠깐만 들어봐. 그가 말을 잘랐다. 이제야 알겠어.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라는 걸. 나는 그동안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어. 부모님이 당신을 상처 입히도록 내버려뒀어. 나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없어. 하지만 약속할게. 나 자신을 위해 계속 변할 거야. 그리고 혹시 알아? 언젠가 신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다시 당신 같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남자가 될 수 있을지.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그의 변화를 보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변한 지 1년이 지났다. 나는 아름다운 집 테라스에 앉아 있다. 같은 집이지만 에너지는 완전히 다르다. 내 앞에는 매화나무가 무성하게 꽃을 피웠다. 향긋한 향기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운다. 내 삶은 이제 평온하고 의미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여전히 일하지만 이제 내 월급은 나의 미래, 고아원에 대한 작은 기부,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데 쓰인다. 나는 내가 가진 소박함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전 시부모님 소식은 그들은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하지만 지훈이 그들이 냉동식품을 파는 작은 사업을 시작하도록 도왔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먼 소박한 삶이다. 하지만 지훈은 오히려 지금 그들이 더 자주 함께 웃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존감이 명품 가방이나 해외여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정직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다. 지훈과의 관계는 우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지지하는 두 친구 같다. 우리는 가끔 만나 커피를 마시고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래된 폐허 위에 더 성숙하고 존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애정이 자라나고 있다. 언젠가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두 가지 가능성 모두에 괜찮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다시 찾았다는 것이다. 강한 수진. 그만이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 수진.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진. 나는 착하다는 것이 자신을 폄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진정한 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경계를 설정할 용기이다. 내 이야기는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지혜가 태어났다.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에게 만약 당신이 작아지고 당신의 선함이 약점으로 여겨지는 상황이 있다면 기억하라.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의 방향을 바꿀 힘이 있다. 때로는 깨진 유리 위를 걷는 것처럼 가장 힘든 발걸음이 당신을 더 밝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내 정원의 매화처럼 폭풍우를 겪어야 했고 잎이 시들기도 했지만 강한 뿌리와 적절한 보살핌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향기롭게 다시 피어났다. 수진의 감동적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우여곡절은 소중한 교훈을 주죠. 영감을 주고 배울 점이 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알림벨을 켜서 최신 업데이트를 받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계속 힘내시고 당신의 삶의 영웅이 되세요.